오후 4시 30분 나는 미술학원 문을 잠그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이들과 함께한 3시간이 지나갔다. 임신 6개월이 되면서 체력적으로 힘들어졌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는 여전히 내게 활력을 주었다. 선생님, 내일도 와요. 마지막으로 나가던 초등학생 민지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나는 배를 쓸어내리며 미소를 지었다. 뱃속 아기도 언젠가는 저렇게 순수한 미소로 나를 바라볼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학원에서 집까지는 지하철로 40분 거리였다. 하지만 오늘은 중간에 들러야 할 곳이 있었다. 신세계백화점 8층 베이비 용품 코너. 지난주부터 눈여겨보던 아기 이불과 속사계를 사러 가기로 했던 것이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내린 나는 천천히 백화점을 향해 걸었다. 임신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찼다. 남편 민준이는 항상 무리하지 말고 택시 타라고 했지만 나는 걷는 것이 태교에 좋다며 고집을 부렸다. 백화점에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평일 오후라 그리 붐비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다. 베이비 용품 코너는 예상보다 넓었다. 각종 유아용품들이 알록달록한 색깔로 진열되어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이불들을 만져보며 고민했다. 면 100% 제품이 좋을지 아니면 기능성 소재가 좋을지. 처음 겪는 일이라 모든 것이 신중했다. 이 제품 어떠세요? 친절한 점원이 다가와 설명을 해주었다. 나는 점원의 추천을 받아 연한 노란색 이불과 하얀색 속삭에 2개를 골랐다. 가격이 제법 나갔지만 아기를 위한 첫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계산대로 향했다. 계산을 마치고 큰 쇼핑백을 받아든 나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다. 임신부인 나에게는 조금 무거웠지만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집에 가서 선물을 예쁘게 정리해두고 싶었다. 민준이가 좋아할 얼굴을 상상하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1층 로비를 지나 출구로 향하던 나는 갑자기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잠시만요. 뒤를 돌아보니 2명의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한 명은 정장 차림이었고 다른 한 명은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지만 둘 다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경찰입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정장 차림의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최도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갑자기 왜 경찰이 나를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절도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가방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내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절도? 내가?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다.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여러 명이 무슨 일인가 하며 둘러싸고 있었다. 저는 절도 같은 거 안 했는데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임신부인 내가 절도범으로 의심받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기용품을 사면서 행복했던 기분이 한순간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갑게 식어버렸다. 일단 가방부터 확인해 보시죠. 최도윤 반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이미 나를 범인으로 확신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핸드백을 열었다. 지갑, 핸드폰, 임신부 수첩, 그리고 오늘 산 베이비 용품의 영수증이 들어있었다. 이게 다예요. 하지만 최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쇼핑백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황당했지만 쇼핑백을 내밀었다. 아기 이불과 속사계가 들어있는 백화점 쇼핑백이었다. 최도윤이 직접 안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눈빛이 변했다. 이게 뭡니까? 그가 꺼내든 것은 작은 선물 상자였다. 고급스러운 포장지로 쌓인 상자 안에는 값비싼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뭐죠? 저는 이런 거 산 적 없는데요. 영수증 있으세요? 나는 급히 영수증을 확인했다. 아기 이불과 속사계 총 18만 원어치만 적혀 있었다. 진주 목걸이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저 정말 몰라요. 이런 거 넣은 적 없어요. 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임신부가 절도라니. 요즘 뻔뻔한 사람들 참 많네. 창피한 줄도 몰라. 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수치심이 복합적으로 몰려왔다. 뱃속 아기까지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의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더욱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는 듯 했다. 제발요. 저 정말 억울해요. 뱃속에 아기도 있고. 이럴 리가 없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경찰은 이미 수갑을 꺼내고 있었다. 6개월 된 배를 안고 서 있는 내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측은함을 불러일으켰지만 증거 앞에서는 동정심도 무력했다. 그 순간 나는 내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아침에 일어나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아기 이름을 지으며 웃던 그 모든 일상이 한 개의 목걸이 때문에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다. 누군가 실수하신 거예요. 정말로요. 하지만 내 간절한 목소리는 차가운 로비 공기 속에서 힘없이 흩어져 갔다. 경찰서로 연행되는 차 안에서 나는 계속 떨고 있었다. 수갑이 차가운 금속의 느낌이 손목에 생생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는 평범한 임신부였다. 아기용품을 사고 남편의 퇴근을 기다리며 저녁 메뉴를 생각하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다. 정말 억울해요. 저는 절도 같은 거 안 했어요. 나는 다시 한번 말했지만 앞자리에 앉은 경찰은 대답하지 않았다. 옆에 앉은 여경이 잠깐 나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에서 나는 이미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나는 회색빛 건물 안으로 끌려갔다. 복도를 지나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나를 향했다. 임신부가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모습이 얼마나 이상해 보였을까. 나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조사실은 생각보다 작고 답답했다. 회색 벽면에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다. 담당 형사가 들어오더니 파일을 탁자 위에 던지듯 놓았다. 형사는 기계적으로 인적사항을 물었다. 이름, 나이, 직업, 임신 개월 수까지. 마치 이미 정해진 수순을 밟는 것처럼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였다. 나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다. 미술 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을 때도 형사의 표정은 무덤덤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가요? 형사의 질문에 나는 그 의도를 알 수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이 절도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사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여유롭지 못했다. 남편의 회사원 월급과 내 학원 강사비로는 아기용품을 사기에도 빠듯했다. 그래서 오늘도 할인하는 것들만 골라서 샀던 것이다. 하지만 절도할 정도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형사는 진주 목걸이의 가격을 언급하며 계속 추궁했다. 몇십만 원짜리 고가품을 왜 훔쳤는지, 어떻게 가방에 들어갔는지 반복해서 물었다. 나는 정말 모른다고 누군가 실수했거나 일부러 넣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형사는 비웃기만 했다. 나는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형사는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며 지금은 솔직하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나는 지금도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고 외쳤지만 소용없었다. 그 순간 나는 갑자기 복부에 통증을 느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배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었다. 손으로 배를 감싸며 의자에서 몸을 구부렸다. 형사는 연기하지 말라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나는 진짜로 아팠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몸 전체를 조이고 있었다. 뱃속 아기도 평소와 다르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 상황이 아기에게 해롭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조금만 쉬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형사는 사건 해결이 우선이라며 냉정했다. 남편에게 연락할 수 있냐고 물었지만 조사가 끝나면 연락하겠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임신부의 고통보다는 사건 해결이 우선이었다. 나는 그 순간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다.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다. 모든 게 악몽 같았다.
아침에 학원에서 아이들과 웃으며 그림을 그렸던 일이 며칠 전 일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다. 조사실의 시계는 밤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평소라면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아기용품을 정리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시간이었다. 형사는 마지막으로 정말 목걸이를 가져간 것이 맞는지 물었다. 나는 끝까지 아니라고 대답했다. 증거가 명확하다며 계속 부인한다는 형사의 말에 나는 증거가 명확해도 정말 안 했다고 외쳤다. 누군가 실수했거나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형사는 누가 왜 나를 함정에 빠뜨리겠냐며 되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정말 누가 왜 나를 함정에 빠뜨렸을까? 나는 평범한 미술 강사였다. 누구와도 다툰 적이 없었고 원수를 만들 일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그 목걸이를 가져간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형사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다. 집에 갈 수는 있지만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은 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나는 비틀거리며 조사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경찰서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남편에게서 온 미스콜이 10여 개나 있었다. 걱정스러운 문자 메시지도 가득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경찰서 앞에 있어. 남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절도 혐의라는 말에 전화 너머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나는 택시를 타고 가서 설명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다. 집으로 가는 길 나는 계속 생각했다. 정말 누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무엇보다 뱃속 아기는 괜찮을까? 모든 게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지만 손목에 남은 수갑 자국이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 얼굴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나는 분명 말이 아닌 상태였을 것이다. 부은 눈, 창백한 얼굴, 그리고 손목에 남은 수갑 자국까지. 서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남편의 품에 안겨 펑펑 울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억울함, 분노, 절망감이 모두 뒤섞여 나왔다. 남편은 말없이 내 등을 토닥이며 기다려주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백화점에서 아기용품을 사고 경찰이 나타나고 가방에서 진주 목걸이가 나온 일까지. 남편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내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점점 심각해졌다. 누군가 일부러 넣은 거 아닐까? 남편의 말에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누가? 왜? 나는 평범한 미술 강사였다. 누구와도 원수지지 않았고 시기받을 일도 없었다. 아니면 정말 누군가의 실수였을 수도 있었다. 내일 변호사 알아보자. 이런 억울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남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 형편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조사실에 차가운 형광등이 떠올랐고 형사의 의심 어린 눈빛이 선명했다. 뱃속 아기도 평소보다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스트레스가 아기에게 전달되는 것 같아 더욱 마음이 아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머리도 지끈거렸다. 하지만 경찰서에 가야 했다. 추가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으니까. 학원에는 몸이 아프다며 연락을 해두었다. 사실 몸이 아픈 것도 맞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 앞에 설 자신이 없었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진다면 아이들의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절도 혐의를 받은 선생님이라니. 경찰서에 다시 가는 길은 어제보다 더 무거웠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지하철에서도 길을 걸을 때도 누군가 나를 알아보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다. 조사실에 들어가니 어제와 같은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어제보다 더 날카로운 표정이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무언가가 띄워져 있었다. 어제 말씀드린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하지만 형사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다. 당신이 목걸이 코너 근처를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그게 뭐가 이상한가요? 저는 8층 베이비 용품 코너에 갔으니까 당연히 지나갔을 수도 있죠. 하지만 베이비 용품 코너로 가는 가장 직선 코스는 그쪽이 아닙니다. 형사는 백화점 평면도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베이비 용품 코너로 가는 최단 거리와 내가 실제로 간 경로가 다르다는 것이었다. 나는 당황했다. 저는 길을 잘 몰라서 좀 헤맸어요. 처음 가본 곳이라. 하지만 당신은 목걸이 진열대 바로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춰 서기도 했고요. 나는 기억을 되짚어 봤다. 그러고 보니 8층에 올라가서 베이비 용품 코너를 찾느라 좀 헤맸던 것 같았다. 그 과정에서 다른 코너들도 지나갔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목걸이를 본 기억은 없었다. 저는 정말 목걸이는 보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 영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형사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흐릿하지만 분명 내 모습이었다. 목걸이 진열대 앞에서 잠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해상도가 좋지 않아서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길을 찾느라 두리번거렸을 뿐이에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는 더욱 압박적인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부인하시면 더 어려워집니다. 솔직히 인정하시면 초범이고 임신부인 점을 고려해서 선처할 수 있어요. 무엇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안 했는데. 실수로 가져갔다고 인정하시면 벌금만 내고 끝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요. 형사의 말에 나는 혼란스러웠다. 벌금만 내면 끝난다니? 하지만 그것은 내가 절도를 했다고 인정하는 것이었다. 나는 정말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정말 안 했어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럼 정식으로 기소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임신부인데 법정에 서고 언론에 보도되고 아기한테도 좋지 않을 텐데요. 형사의 말이 나를 더욱 옥죄었다. 법정에 선다는 것, 언론에 보도된다는 것, 그리고 아기에게 미칠 영향까지. 모든 것이 두려웠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형사는 그렇게 말하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나는 혼자 조사실에 남겨졌다. 차가운 조사실에서 나는 계속 생각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순간 갑자기 복부에 강한 통증이 밀려왔다. 어제보다 훨씬 더 심한 통증이었다. 배가 바위처럼 단단해지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졌다. 나는 의자에서 몸을 구부리며 신음을 냈다. 아파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형사는 나가 있었고 조사실은 방음이 잘 되어 있어서 밖에서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통증이 점점 더 심해졌다. 마치 뱃속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간신히 일어나서 문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었다. 하지만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나요?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아기였다. 내 아기는 괜찮을까? 이 모든 스트레스가 아기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다. 형사가 돌아와서 나를 발견했을 때 나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다. 급하게 119가 불려졌고 나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아기였다. 손으로 배를 만져보며 간호사를 불렀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지만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조기 진통 증상이었다고 했다. 남편이 병실로 뛰어왔을 때 나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절망적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해. 아기가 위험할 수 있대. 남편의 말에 나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억울한 일에 휘말린 것 때문에 아기까지 위험해지다니. 하지만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절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서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정말 이 악몽은 언제 끝날까? 그리고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 나를 이런 곤경에 빠뜨린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어둠에 물들어가고 있었다. 마치 내 앞날처럼 캄캄하고 절망적으로 보였다. 병원에서 이틀을 보냈다. 의사는 조기 진통 증상이 안정되었다고 했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며 며칠 더 안정을 취하라고 했다. 하지만 안정이라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단 말인가? 남편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원에서 나를 돌봐주었다. 변호사도 알아봤다고 했다. 하지만 변호사 상담료만 해도 우리에게는 부담이었다. 남편은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남편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증거는 명확했고 CCTV에는 내가 목걸이 진열대 앞을 지나가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다. 누가 봐도 나는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나는 그날을 계속 되짚어봤다. 분명히 나는 아기용품만 샀다. 목걸이는 만져보지도 않았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 목걸이가 내 가방에 들어간 걸까? 퇴원하는 날 집에 도착하니 집 앞에 낯선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또 경찰인가 싶어 긴장했는데 그 사람은 백화점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표정이 심각했다. 우리는 그 직원을 집으로 들여보냈다. 그녀는 백화점 보안팀에서 CCTV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날 사건 이후 경찰이 CCTV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경찰이 요청한 건 내가 지나간 동선의 영상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보안팀 직원으로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려고 더 넓은 범위의 영상을 확인해 봤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백화점 8층의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움직임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가 가리킨 사람은 30대 남성으로 보였다. 그는 목걸이 진열대 근처에서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수상하게 행동하고 있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되자 그 남성이 갑자기 목걸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계산대로 가지 않고 그대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주변을 살피다가 다른 고객의 쇼핑카트 근처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재빠르게 무언가를 그 카트에 넣었다. 바로 내 카트였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 누군가 일부러 내 카트에 목걸이를 넣은 거였다. 내 추측이 맞았던 것이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밀려왔다. 누가 감히 나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린 거지? 백화점 직원은 그 사람의 정확한 신원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른 카메라 영상들을 종합해보니 배달업체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마 백화점에 배달 업무로 왔다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 같다고 했다. 더 많은 영상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 남성이 백화점에 들어오는 모습,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 그리고 8층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왜 경찰이 이 영상을 보지 못했는지 궁금했다. 백화점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경찰에서는 내 동선만 요청했다고 했다. 이미 나를 범인으로 확신하고 있는 상태라서 다른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씁쓸했다. 경찰은 처음부터 나를 범인으로 몰고 가려고만 했던 것이다.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백화점 직원은 이 영상을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나에게 먼저 알려주고 싶었다고 했다. 임신 중인 고객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더 자세히 조사해 본 거였다고 설명했다. 백화점 직원의 말에 나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의심할 때 이 사람은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해줬던 것이다. 그 배달원의 정확한 신원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배달업체와 협조해서 곧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아마 무작위로 나를 선택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임신부라서 의심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그냥 운이 나빴던 거일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 사람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무고한 나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더구나 임신부인 나에게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었다. 아기가 위험할 뻔했는데. 백화점 직원은 내일 아침에 바로 경찰서에 가서 이 영상들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백화점 직원이 돌아간 후 나는 남편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드디어 내 결백이 증명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며칠간의 고통이 떠올라 울음이 나왔다. 남편이 나를 안아주며 위로했다. 이제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미 입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 절도범이라는 누명, 그리고 아기가 위험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내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을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다. 악몽 같았던 며칠이 끝나간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조사실에 앉아 있었고 형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이 경험이 내게 남긴 상처는 오래갈 것 같았다. 특히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얼마나 쉽게 범죄자로 몰릴 수 있는지를 깨달은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내 아기는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해준 백화점 직원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 세상에 대한 작은 희망을 주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내가 배운 교훈들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았다. 세상은 생각보다 불공정했고 무고한 사람도 쉽게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진실을 찾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백화점 직원이 약속대로 경찰서에 새로운 CCTV 증거를 제출했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내 결백이 공식적으로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오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그동안 나를 조사했던 형사였다. 목소리가 어제와는 사뭇 달랐다. 어색하고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사건이 재조사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완전히 무혐의라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기쁨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다. 왜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을까? 왜 나를 범인으로 확신하고 다른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며칠 후 진짜 범인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30대 배달 기사였다. 생활비와 빚에 쫓겨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무고한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평소에도 배달 업무 중에 이런 절도를 몇 차례 저질렀다고 했다. 임신부인 나를 보고 의심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목걸이를 내 카트에 넣었다는 것이었다. 계획적이지는 않았지만 순간적인 판단으로 나를 이용한 것이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분노와 허망함을 동시에 느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려움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고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을 이유는 되지 못했다. 더구나 임신부인 나에게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어 아기까지 위험하게 만들었다. 경찰서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보내왔다.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나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사과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공문서는 내가 겪었던 고통을 위로해주지는 못했다. 백화점에서도 사과와 함께 소정의 보상을 제안했다. 보안 관리의 허점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CCTV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샀던 아기용품비를 환불해주고 추가로 아기용품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물질적인 보상이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줄 수는 없었다. 며칠간 겪었던 절망감,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 그리고 아기가 위험했던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가장 힘든 것은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변한 것이었다. 길을 걸을 때면 누군가 나를 절도범으로 볼까봐 두려웠다. 마트에서 쇼핑을 할 때도 계산하지 않은 물건이 가방에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 확인하게 되었다. 이런 강박적인 행동들이 내 일상을 짓누르고 있었다.
남편은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 잊어버리라고 했다. 하지만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한순간에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는 현실을 경험한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스템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깨달은 것을. 학원에 복귀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아이들은 순수하게 반겨주었지만 학부모들의 시선은 달랐다. 물론 내 결백이 밝혀졌다는 소식을 들었겠지만 한번 의심받았던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다. 어떤 학부모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선생님, 왜 요즘 슬퍼 보여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나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예민하게 감정을 느끼는 법이었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을 때 의사는 아기가 건강하다고 했다. 다행히 그때의 스트레스가 아기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신 후기에는 스트레스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의사의 조언이 고마웠지만 마음을 편히 가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 사건은 내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남편의 꾸준한 격려와 진실을 밝혀준 백화점 직원의 도움 덕분이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진실을 위해 노력하는 좋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백화점 직원과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그녀도 임신 계획이 있다며 나의 경험담을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다. 불의한 일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그녀의 말이 인상 깊었다. 진짜 범인인 배달 기사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절도죄와 무고죄가 함께 적용되었다. 나는 그의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관심이 없었다. 다만 그로 인해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다는 것만이 아쉬웠다. 재판 과정에서 나는 피해자 진술을 할 기회가 있었다. 법정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내가 겪었던 고통을 정확히 전달하고 싶었다. 특히 임신부에게 가해진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강조했다. 저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를 죄인처럼 만들었습니다. 법정에서 한 이 말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수사기관의 성급한 판단과 편견이 무고한 시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켰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임신부로 살고 싶었다. 아기를 건강하게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그것이 내 소박한 바람이었다.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나는 새로운 다짐을 했다. 내 아이에게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엄마가 어떻게 이 시련을 극복했는지 자랑스럽게 말해줄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이 사건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세상이 항상 공정하지는 않다는 것, 무고한 사람도 쉽게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손을 배 위에 올려놓으며 뱃속 아기에게 속삭였다. 이 세상은 때로 힘들고 불공정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그리고 엄마가 항상 아이를 지켜줄 거라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이었다. 내 마음도 조금씩 그 하늘처럼 맑아지고 있었다.